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본드, 제임스 본드. 007 제임스 본드 몰라요, 탐정님? 아이, 제임스 본드를 왜 모르겠어. 그 제임스 본드. 제가 오늘 이 본드를 잡아보려고 그래요. 아니, 갑자기 왜 본드를 왜 잡아요? 이 제임스 본드 뒤에 있는 본드라는 이름이 채권이라는 녀석인데 이름이 똑같잖아요. 묵다라는 바인드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채권 얘기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권을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채권은 빛의 문서권, 말 그대로 빛을 문서화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라는 것을 종이에다 써서 주는 것을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채권이라는 건 아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른데 회사채는 국채보다는 금리가 좀 더 높겠죠. 국가는 망할 가능성이 없지만 회사는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회사채는 금리가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중에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크본드라고 하는데 네. 쓰레기 채권. 왜요? 왜? 왜냐면 이제 곧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거를 보상을 해줄 정도의 유혹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네. 않으면 안 빌려주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권을 하이일드, 그래서 금리가 높다라고 해서 하이일드 채권이라고 하고 네. 두 개의 단어 어감이 굉장히 다르네요. 정크본드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는데 네. 너무 그 쓰레기라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하이일드. 리스크가 있다고 쓰레기라고 불리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채권은 그런 거구나. 그럼 이런 채권의 발달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국가가 주도했습니다. 국가가 채권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게 전쟁 때문이었어요. 전쟁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군자금. 근데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돈도 없을 텐데 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면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세금 대신에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세금을 걷는 대신 국가가 전쟁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 그럼 국가는 전쟁을 하는 동안 자기가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돈을 내고 다르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채권을 통해서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국민이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투자자가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또 미국에서 나타났었는데 네.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무려 4년 동안이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남부 측에서는 돈이 없었던 거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니까 그럼 내가 이걸 담보로 맡겨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 게 필요했을 텐데 당시 남부 측에서는 면화가 많이 생산됐었으니까 면화를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갚으면 면화를 가져가. 근데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이 나니까 면화 생산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면화 가격은 오를 것 같잖아. 그리고 면화를 가져가면 괜찮겠다.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떤 경우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했던 거죠. 네. 남부에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남부가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북부에. 그쵸. 그러면서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자 지급을 받지 못하면서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돈을 못 받으면은 면허를 가져올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만큼 면허가 생산 안 돼서 면허가 희귀한 상태니까 오히려 면허가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이 채권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남부가 그러면 이거 돈을 조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금융시장,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채권 때문에 전쟁의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이게 지금 전시 상황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대규모 전쟁, 전투 행위가 일어난 적은 없잖아요. 굉장히 최근에는 오랫동안. 많지 없죠. 그럼 채권을 발행하는 일이 좀 줄어들었나요? 전쟁이 많이 없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치른 게 있었죠. 코로나와의 전쟁. 그것도 전쟁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돈 좀 받았잖아요, 정부한테. 그 돈은 어디서 나나요? 우리 정부 세금만으로는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고. 세금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다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규모는 약 22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20조 달러. 그럼 22조 달러면은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가 안 됩니다.
엄청난 돈을 이미 빌려놨는데 네.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지금 28조 달러. 딱 1년 만에. 미국 정부가 6조 달러에서 7조 달러만큼을 1년 만에 빌렸어요. 그만큼 전시 상황이었던 거죠. 코로나라는 사태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주식시장, 은행 이러면은 그런 것들을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채권도 채권 시장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주셔보세요. 네. 제일 싸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받을게요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발행시장이라고 하고 네. 이 발행된 채권을 그 종이 쪽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나 이 종이 쪽지 받은 거 있는데 네. 혹시 이거 살 사람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는데 네. 그 시장은 이제 유통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 시장이 언제 인기가 좋아지고 언제 인기가 없어지고 이런 거는 또 경제와 관련이 있어요. 경제가 좋아지면 네.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채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음이랑 그럼 같은 개념 아니에요? 결국 채권이라는 거는? 국탐정이 예를 들어서 타이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네. 근데 저는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탐정이 만든 타이어가 급하게 필요한데 제가 돈이 없어요. 지금 자동차가 안 팔려가지고. 그럼 안 줘요? 3개월 뒤에는 들어와요. 돈이 5천만 원이. 제가 일단 타이어 먼저 주시면 3개월 있다가 5천만 원 줄게요. 대신에 제가 여기다 써줄게요. 어음. 약간 종이로 약속을 하는 거네요. 지금 돈은 없지만 그때 들어오면 그 돈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어음은 옛 기록에 보면은 어험. 어험이라뇨. 어험이 어흠을 거쳐서 현재의 어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험은 베어지다라는 뜻의 어에 엄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옛 말에서 나온 거군요. 그쵸? 아니 그 말은 그럼 어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했다는 말같이 들리거든요. 맞아요. 조선시대에 어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됐는데 어험이 베어지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어음이 작성이 되면 어음 가운데 잘라서 보관을 했고 네. 돈을 지불할 날짜가 되면 그때 이제 두 쪽을 맞춰가지고 돈을 주고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채권, 어음 다르고 이 수표도 사실 어음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돈인 건 아니지만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떤 돈을 어디서 받을 수 있다. 이게 어음이랑 다른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는 이제 발행된 순간부터 언제든지 은행에 가면 돈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어음은 어음 쪽지에 적혀 있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에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음이 조금 더 답답한 거네요. 그 날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아, 결국 채권, 어음, 수표 모두 다 새끼손가락이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끼손가락? 약속을 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서 경제를 잡아놓읍시다. 알겠습니다. 약속. 휴대전화가 바뀌었네. 이게 좀 비싸고 살까 말까 고민하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주 나이스하고 똑똑한 판매원을 만나갖고 할부를 알려주더라고요. 120만 원짜리인데 24개월 할부를 해갖고 바로 샀어요. 아, 그러면 24개월에 한 달에 5만 원씩. 한 달에 5만 원씩? 네. 할부 수수료는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왜 할부 수수료가 5만 원씩 24개월 120만 원. 할부 수수료. 5만 원씩 24개월. 아니, 할부 수수료. 안 물어봤어요?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 수수료가 있어요. 거의 상상도 못했는데? 할부라는 녀석 나쁜 녀석이었네. 되게 착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할부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정체를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봅시다. 할부의 할은 배다, 끊어버리다. 부는 부세의 부를 말하는데 여기서 부세는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줄 돈을 이게 여러 번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 번에 나눠준다. 아니 원래 뭐 신용카드나 뭐 이렇게 카드를 이용해서 냉장고, 자동차 뭐 이렇게 비싼 거 살 때 직원분들이 꼭 물어보잖아요.
할부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항상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물건을 먼저 받는 대신에 가격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12개월 나눠서 낸다는 거잖아요. 이 할부라는 개념이 지금은 너무 익숙한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옛날에도 있었는지 궁금하긴 해요. 19세기 미국에서도 할부로 불티나게 팔린 제품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할부요? 잠깐만요. 집? 아, 그때 냉장고도 있었을 것 같은데, 냉장고도 있었을 것 같고. 어우, 무거워서. 탐정님 도라에몽이세요? 네. 아니, 이거 어디서 자꾸 맨날 바닥에서 뭐 그렇게 나와요? 아니 근데 이거 재봉틀이잖아요. 맞습니다. 여성들이 바느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이 재봉틀. 네. 이 재봉틀이 당시에는 자동차만큼이나 비싼 물건이었어요. 이게요? 네. 재봉사의 연봉의 네. 대략 한 절반 정도에 달할 정도로 비쌌다고 합니다. 부자가 아닌 이상 한 번에 제값 주고 사기는 어려웠겠네요. 재봉틀을 네. 팔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 비싸니까 팔기가 좀 어렵잖아. 고민을 하다가 네. 그러면 이거를 계약금 1달러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일주일에 1달러씩 내세요. 나눠서 내면은 타볼만 하잖아요. 제 생각에도 1달러씩만 내려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할부 판매라는 게 활성화된 건가요? 위대한 개츠비 알아요? 당연히 알죠. 프란시스 스콧 피트제럴드라는 작가가 쓴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영화까지 여러 편이 나와 있고요. 우리에겐 가장 최근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영화가 아주 유명하죠. 192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 이름이 개츠비죠. 이 개츠비는 당시 매일 밤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 굉장히 돈이 많은 캐릭터로 등장해요. 다른 분이 와서 잠깐만. 네,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장소를 헷갈린 것 같은데. 아무튼 위대한 개츠비 너무 잘 알죠. 그 당시 영화의 배경이 됐던 1920년대가 네. 할부 판매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정말 광란의 시기로 불릴 만큼 황금기였는데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돈은 이제 막 넘쳐 흘러난 거죠. 그래서 돈을 쓰는 거를 권하는 시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탁기, 냉장고, 라디오,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굉장히 비싸던 사치품이었던 것이 생필품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도기에는 분명히 비쌌을 테니까 물품들이 부자가 아닌 이상 한 번에 제값을 주고 그 사치품을 사기는 어려웠을 거고 당연히 할부라는 개념이 활성화됐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어느덧 석탄점 자랑 많이 했으니까 저도 자랑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NPL이라고 들어봤어요? BNPL. 이건 모르실 겁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요즘 해외에서 뜨고 있거든요. BNPL 어떤 거의 약자인 것 같아요? 바이? 잘 모르겠는데. 바이까지 했으니 깜짝 놀랐잖아요. Buy now, pay later. 지금 사세요. 나중에 지불하세요. 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싼 가방을 하나 사요. 그러면은 가방 값을 제가 바로 내는 게 아니라 BNPL 업체가 먼저 물건 값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는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이 물건 값을 다시 갚는 거죠. 이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만 18살 이상만 되면은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고요. 수수료 0, 없어요. 당장 현금도 없고 카드가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혁명적인데 수수료도 없다고? 아니 그래도 뭔가 수수료 같은 게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수료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한테 받아가는 게 아니라 판매 업체한테 받아요. 판매자는 판매 물품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이 수수료를 자기가 감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BNPL 업체의 상당 그 수입이 이 수수료라고 그래요.
예,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사실은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당장이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좀 지켜봤습니다. 왠지 내가 신나서 설명하는데 안 말리더라 싶었어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제가 아는 지식을 자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자평하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저도 이거 얘기를 꺼낸 게 너무 궁금한 게 이 BNPL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랑 비슷한 개념 같아요. 신용카드에서 막 3개월, 6개월, 12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무이자 할부를 한다는 거는 카드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계약 아닌가요? 근데 신용카드 입장에서는 또 남는 게 있습니다. 낙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낙인? 낙인? 감금하다라는 뜻인데 아, 락인. 락인입니다. 네. 가두다, 정말 감금하다 이런 뜻인데? 고객들이 내 서비스 안에서 묶여 있어서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내 거를 쓰도록 낙인한다. 소비자들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무섭네요, 이거 생각보다. 결국에는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부든 BNPL이든 그러니까 부담 없이 나눠서 결제하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갚아야 되는 돈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어찌됐든 내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소비자로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할부라는 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아주 지혜로운 소비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